1915년 12월 8일은 매기 클레어리가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아침 식사 설거지를 한 후 어머니는 갈색 포장지로 싼 꾸러미 하나를 그녀에게 주고 밖으로 나가 놀라고 말했다. 매기는 앞문 옆에 있는 가시금작화 수풀에 가 쪼그리고 앉아 서둘러 포장을 뜯기 시작했다. 여러 겹으로 단단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얼른 풀어볼 수는 없었으나 와인 백화점 냄새가 은은히 풍기는 것을 보니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집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산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한쪽 귀퉁이를 뜯자 섬세하고도 뽀얀 황금빛 물건이 보였으므로 그녀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재빠른 손놀림으로 포장을 조각조각 뜯어내며 벗겼다. 아, 아그네스다, 아그네스야. 그녀는 포장지 속의 인형에게 다정스럽게 속삭였다. 그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난 5월에 그녀가 말을 잘 들었다고 어머니는 그녀를 와인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매기로서는 처음 와인 나들이었다. 그때 그녀는 너무나 흥분해서 거의 아무것도 자세히 보지 못했으나 크림빛 레이스 장식이 잔뜩 달린 분홍색 비단 옷을 입은 상점 진열대에 있던 아름다운 인형만은 단번에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을 보는 즉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우아한 이름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왔던 아그네스라는 이름을 그 인형에게 붙여주었다. 그러나 인형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손과 발을 흙투성이로 만들면서 오빠들의 호루라기와 고무총 그리고 망가진 병정들을 가지고 노는 일에 더 친숙했으므로 그녀는 아그네스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아그네스를 가지고 노는 것은 그녀에게는 생소할 뿐이었다. 사람들이 입는 것보다도 더 호화로운 드레스에 분홍빛 주름을 쓰다듬으면서 그녀는 아그네스를 집어들었다. 아그네스의 팔과 다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디가 있었으며 심지어는 목과 날씬한 허리까지도 움직일 수 있도록 마디가 있었다. 뽕바두루식으로 빗어 올린 금발에는 진주가 잔뜩 달려 있었으며 하얀 가슴은 진주핀으로 고정시킨 크림빛 레이스 사이로 드러나 보였다. 얼굴은 매우 아름다웠고 살아있는 것 같은 푸른 두 눈은 진짜 털로 만든 속 눈썹 사이로 빛났다. 또한 아그네스를 뒤로 눕히면 눈이 저절로 감긴다는 사실은 매기를 더욱 황홀하게 만들었다. 홍조를 약간 뛴 두 뺨에는 까만 점을 도드라지게 만들어 붙였으며 입은 약간 벌어져 작고 하얀 이빨이 그 사이로 보였다. 그녀는 가시금작화 숲을 뒤에서 인형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제크와 휴이가 울타리에 바싹 붙어서 풀밭을 가로질러 왔다. 제크는 동생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신이 나서 손가락질을 했다. 그때 매기는 아그네스의 정신이 팔린 채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매기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니 좀 보자. 제크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소리를 질렀고 휴이는 그녀의 옆으로 다가서면서 낄낄거렸다. 그녀는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머리를 저었다. 싫어, 이건 내 거야. 엄마가 생일 선물로 준 거야. 구경만 할 테니까 보여줘 매기. 그녀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오빠들이 볼 수 있도록 인형을 번쩍 쳐들었다. 봐라, 예쁘지? 이름은 아그네스야. 아그네스, 아그네스라고. 제크는 빈정거리듯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이름이구나. 왜 마가레트나 베티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그랬니? 이름이 아그네스니까 그렇지. 휴이는 인형의 허리에 마디가 있는 것을 알고 휘파람을 불었다. 제크, 이것 좀 봐. 손이 움직여. 어디 좀 보자. 싫어. 매기는 인형을 또다시 꼭 껴안고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싫어, 너희들에게 인형을 보여주면 너희들은 마구 망가뜨려버릴 거야. 어머, 제크, 인형을 가지고 가지 마. 흥. 제크가 더러운 손으로 그녀의 두 손목을 꽉 움켜쥐고 있는 동안 휴이는 인형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정말 끝까지 내놓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제발 이러지 마. 제크, 부탁이야. 넌 틀림없이 그 인형을 망가뜨리고 말 거야. 제발 인형을 빼앗아 가지 마. 두 손목이 꽉 잡히기는 했지만 그녀는 인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며 발버둥을 치며 울었다. 야, 빼앗았다. 매기의 두 손에서 인형을 빼앗는데 성공하자 휴이는 환성을 질렀다. 제크와 휴이는 매기만큼이나 인형을 신기해했으며 드레스와 속치마 그리고 길고 주름 장식이 달린 속옷을 벗겼다. 두 소녀는 울며 서 있는 매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려고 머리, 팔, 다리 등을 이리저리 비틀어보고 잡아당기고 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녀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클리어리 집안에서는 자신의 싸움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도움이나 동정을 거의 받지 못했고 그것은 여자아이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인형의 금발 머리카락은 온통 헝클어져 버렸고 진주들은 반짝거리며 키가 큰 풀잎 속으로 흩어져 버렸다. 드레스는 진흙투성이 장화에 마구 짓밟혀 엉망이 되었다. 매기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더 망가지기 전에 옷들 속 진주들을 주워 모으려고 진주가 떨어진 곳 주위를 미친 듯이 뒤졌다. 그녀의 마음속엔 슬픔이 솟구치기 시작했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이제까지 그녀는 슬퍼할 만큼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프랭크는 벌겋게 단 망치를 찬물이 담긴 통 속에 던져넣고는 허리를 폈다. 이제 허리가 덜 아픈 것을 보니 대장간 일에 익숙해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6달을 해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러나 프랭크는 풀무와 모루를 대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는 증오와 회환으로 시간을 측정했다. 그는 부드러운 검은 머리카락을 이마 위로 쓸어 올리고는 목에 두른 낡은 가죽 앞치마를 벗어버렸다. 그리고 셔츠를 벗어놓은 구석에 집더미 있는 곳으로 가서 잠시 동안 그대로 서서 창고에 갈라진 벽을 응시했다. 그는 키가 5피트 3인치도 채 못 될 만큼 작았으며 아직도 애숭이 티를 벗지 못했다. 그러나 노출된 어깨와 팔뚝에는 망치질을 한 때문인지 벌써부터 근육이 솟았고 흠집이 없는 하얀 피부는 땀으로 번들거렸다. 또한 그의 머리카락과 어두운 빛을 띤 두 눈은 이국적인 빛을 띠었고 도톰한 입술과 넓직한 콧 등이 다른 식구들과는 달랐다. 그의 어머니 쪽에는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피가 섞여 있었으며 그에게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의 집은 창고와 마구간보다 100피트쯤 높은 작은 언덕 위에 있었다. 뉴질랜드의 모든 집들처럼 그의 집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무로 넉직하게 단층으로 지어졌다. 집 둘레에는 온통 가시금작화와 진노란 꽃들로 덮여 있었다. 또한 뉴질랜드 초원처럼 풀이 푸르고 무성했으며 그늘의 서리가 하루 종일 녹지 않는 한겨울에도 푸른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초록빛을 띠었다. 자라는 모든 것들의 보드라운 감미로움에 상처를 주지 않고 비는 조용히 내렸으며 눈은 오지 않았고 햇살은 수액을 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집 너머로는 양들이 떼를 지어 수천 개의 크림빛 덩어리에 무늬를 그렸으며 엷은 푸른빛 하늘 언저리의 부채처럼 곡선을 이룬 에그몬트 산은 1만 피트를 솟아 구름 속에 비탈을 이루었고 산등성이에는 아직도 눈이 하얗게 덮여 그 균형이 너무도 훌륭하여 날마다 보는 프랭크조차도 항상 처음 보는 사람처럼 감탄하곤 했다. 창고에서 집까지는 꽤 멀었으므로 프랭크는 서둘러야만 했다. 왜냐하면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을집 모퉁이를 돌아서려 할 때 가시 금작화 숲을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제크와 휴이는 앞길에서 인형의 마디들을 마구 주무르고 있었다. 그때 프랭크는 아그네스를 더럽히는 오빠들을 쳐다보며 서 있는 매기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깨끗하고 하얀 양말은 검은 장화로 흘러내려 구겨져 있었으며 분홍빛 다리는 갈색 벨베트 외출복 드레스 밑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녀 등 밑으로는 잘 빗질한 머리카락 다발이 드리워진 채 햇빛을 받고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의 머리는 붉은색과 금발의 중간빛이었다. 앞머리를 얼굴에서 끌어올리려는 묶은 하얀 호박단 리본은 힘없이 구겨져서 늘어졌고 드레스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인형의 옷들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이를 밀어댔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이 거지 같은 녀석들아. 제크와 휴이는 벌떡 일어나서 인형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들은 프랭크가 욕을 할 때는 도망이 상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못된 녀석들아, 인형에 또 손을 대면 똥구멍을 불로 찢어놓을 테다. 프랭크는 그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매기의 어깨를 팔로 부드럽게 감싸고는 그녀를 달래주었다. 자, 됐어. 이제 울음을 그쳐 다시는 그 애들이 내 인형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내가 단단히 혼내줄게. 오늘 내 생일이니까 나에게 한번 웃어주지 않겠니?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있었으며 그녀는 슬픔으로 가득 찬 커다란 갈색 눈으로 프랭크를 쳐다보았다. 프랭크는 바지 호주머니에서 더러운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얼굴을 대강 닦아주고 손수건으로 코를 꼭 누르면서 말했다. 코 풀어. 그녀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요란스럽게 딸꾹질을 하고는 눈물을 거두었다. 글쎄. 푸푸푸. 프랭크, 그 애들이 아그네스를 나한테서 빼앗았어. 그녀는 코를 훌쩍였다. 인형의 머리카락이 몽땅 떨어져 버렸고 머리는 꽂혔던 예쁜 진주들이 모두 없어졌어. 풀밭으로 떨어졌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그녀의 눈물은 프랭크의 손을 금세 흠뻑 적셨다. 그럼 그걸 찾아보자. 하지만 우선 울음을 그쳐야지. 그리고 말투가 그게 뭐냐. 자, 코를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그 가여운 아그네스를 집어야지. 내가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인형의 피부가 햇볕에 타겠는걸. 그는 그녀를 길가에 앉히고는 풀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신이 나서 환성을 지르며 진주를 하나 집어들었다. 봐라, 벌써 하나 찾았다. 자, 모두 다 찾아낼 테니 두고 보라고. 프랭크는 풀잎 사이에서 진주를 찾아낼 때마다 환성을 질렀으며 매기는 존경스럽게 큰 오빠를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그녀는 인형의 피부가 연약하여 햇볕에 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재빨리 옷을 입혔다. 인형의 머리카락은 뒤엉키고 헝클어졌으며 팔다리는 오빠들이 이리저리 잡아당겨 더러워졌지만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다. 그녀가 인형의 커다란 머리 다발을 서툴게 마구 빗질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몽땅 빠졌고 두개골도 없이 흉직하게 벌어진 구멍이 보였다. 매기는 두려움에 떨며 인형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려고 몸을 수그렸다. 뺨과 턱이 뒤집힌 모양이 희미하게 보였고 벌어진 입술 사이에서 빛이 반짝여서 이빨은 시커먼 것이 동물적으로 보였으며 이 모든 것들의 뒤에는 무자비하게 인형의 머리를 꿰뚫은 철사줄로 버틴 두 개의 무시무시하고 딸그락거리는 아그네스의 눈이었다. 매기는 높고 가늘게 어린애답지 않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아그네스를 멀리 집어 던진 다음에도 계속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벌벌 떨었다. 프랭크는 그녀를 두 팔로 감싸 안고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겨우 안정을 찾으며 온통 땀과 쇳냄새가 나는 프랭크의 몸의 채취가 얼마나 좋은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잠잠해지자 프랭크는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이상하다는 듯 텅 빈 인형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는 프랭크는 자신이 어렸을 적에도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에 그렇게 사로잡혔었는지를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가 지니고 있는 불쾌한 기억들이란 귓속말과 차가운 눈초리 등에 관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매기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즐겁을 했던 것인가. 머리카락이 벗겨졌을 때 가엾은 아그네스가 피를 흘렸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그토록 즐겁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피를 흘린다는 사실은 평범한 사건이었고 클레어리 집안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누군가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인형의 눈. 매기는 인형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매기는 반시간이 지난 다음에 프랭크의 설득에 인형을 쳐다보았고 또다시 반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그녀는 머리 가죽이 벗겨진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인형의 눈이 어떻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가를 그녀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이젠 가야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구나. 프랭크는 그녀를 안아 올리며 인형을 그녀와 자기의 가슴 사이에 끼우면서 말했다.
엄마한테 아그네스를 고쳐달라고 하자 응 인형 웃음 빨아서 다림질하고 머리카락은 다시 아교를 붙이면 돼. 그리고 그 진주들로 훌륭한 머리핀을 만들어줄 테니 그걸로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내 마음대로 머리 모양도 바꿀 수 있을 거야. 휘오나 클레어리는 부엌에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그녀는 무척 잘생겼고 아주 말끔한 여자였으며 보통 키보다는 조금 작았고 얼굴 표정은 좀 딱딱하고 엄격한 편이었다. 아이를 6이나 낳았지만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는 굵어지지 않았으므로 몸매는 아주 날씬했다. 그녀는 평상시에는 회색 옥양목 드레스를 입고 그 위에는 하얗고 빳빳한 큼직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녀는 튼튼하고 검은 장화를 신고 스토브에서 빨래터로 채소밭으로 빨래줄로 그리고는 다시 스토브로 삼각형을 그리며 돌아다니며 줄곧 부엌과 마당에서 지냈다. 그녀는 칼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프랭크의 매기를 쳐다보며 말했다. 매기야, 난 내가 앞으로 단정해지겠다는 약속을 하면 외출복 드레스를 입도록 허락해주겠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 그런데 그 꼴이 뭐냐? 프랭크는 얼른 엄마의 말을 가로막았다. 엄마, 사실 매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크와 휴이가 매기에게서 인형을 빼앗아 엉망으로 망가뜨렸기 때문이에요. 어디 좀 보자. 휴이가 인형을 보여달라고 매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조용한 성격의 여자로 결코 성급하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심지어 그녀의 남편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야단치는 일은 남편에게 맡겼고 아주 특별한 상황일 때를 제외하고는 대꾸나 불평이 없이 남편의 말에 따랐다. 그래서 매기의 오빠들이 엄마가 아버지에 대하여 그들처럼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매기는 들은 적이 있었지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녀는 그것을 꿰뚫어볼 수가 없는 조금은 음산한 듯 하면서도 침착함의 장막 속에 감추었다. 그녀는 거의 웃는 일이 없었으며 화를 내는 일도 없었다. 매기는 가끔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몹시 듣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는 웃는 일이 없었다. 프랭크 이외의 다른 아이들은 휘이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할 일은 너무나 많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도 거의 없었으며 시간도 모자랐고 일손도 모자랐다. 그녀의 일손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매기가 성장하기를 고대했는데 매기는 벌써부터 간단한 일들을 했지만 겨우 4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커다란 짐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아이는 전부 6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겨우 하나가 딸이었고 그것도 막내였다. 그녀의 친지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부러워했다. 그녀의 바느질 바구니에는 아직도 깊지 못한 양말이 산더미 같았고 뜨개질 바늘에는 뜨담한 양말이 걸려있었다. 페드라이 클레어리는 우연히도 매기의 생일이든 주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양털을 깎기에는 철이 너무 일렀고 그맘때는 시공에는 밭을 갈거나 씨앗을 뿌릴 일들이 있었다. 그의 작업은 양털 깎기였는데 그것은 철을 타는 일로 한 여름부터 늦가을까지만 가능했고 그 다음에는 새끼를 치는 계절이었다. 그래서 그는 봄부터 첫여름 한 달이 지날 때까지는 일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밭을 갈거나 새끼치기를 돌봐주고 하루 2번씩 우유를 짜는 낙농장에서 일을 거들었다. 그는 자기들끼리 지내기에 큰 불편이 없는 크고 낡은 집에 식구들을 남겨두고 떠났는데 그것은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그를 냉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해가 지고 난 다음 그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등잔들을 켜놓아서 그림자들이 높다란 천정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가물거리고 있었다. 프랭크를 제외한 아이들은 뒤쪽 베란다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놀고 있으며 페드라익은 장작더미가 있는 쪽에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도끼 소리를 듣고 프랭크가 어디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는 잠깐 베란다에서 발길을 멈추어 서서 제크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바보의 귀를 비틀었다. 이 게으름뱅이 녀석들아, 가서 프랭크를 도와 장작을 패라. 엄마가 식탁에 차를 준비하기 전에 일을 끝마치지 못하면 혼줄이 날 줄 알아라. 그는 스토브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휘오나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었다. 그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애정 표시는 침실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녀에게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지는 않았다. 페드라익이 진흙투성이 장화를 벗느라고 애쓰고 있는 동안 매기가 실내화를 신고 깡충깡충 다가왔다. 그는 딸을 볼 때마다 묘한 호기심을 느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미소를 짓곤 했다. 그녀는 무척 예뻤고 머리카락이 몹시 아름다웠다. 페드라익 클레어리가 아내에게 말했다. 잘 있었소, 휘. 그럼요, 패디, 오늘은 아래쪽 울타리 일을 다 끝내셨나요? 그럼 다 끝냈지. 이젠 날이 밝기만 하면 당장에 위쪽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요. 하지만 난 벌써 지쳐있다오. 그러시겠죠. 맥퍼슨이 또 당신한테 까다로운 늙은 안마를 내주던가요? 여부가 있겠소. 자기가 그 안마를 부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월화마를 내줄 것 같소. 어림도 없는 생각이지. 안 그렇소. 염려 마세요. 로봇은 내 말들은 다 훌륭하고 당신은 곧 그곳으로 가시게 될 테니까요. 페드라이 클레어리는 곧 가지는 못하지라고 말하며 질이 나쁜 담배를 파이프에 채우고 스토브 곁에 놓아둔 커다란 항아리에서 초를 먹인 심지를 꺼냈다. 그리고 불을 붙이고 뻐끔뻐끔 소리가 날 정도로 깊이 파이프를 빨아대었다. 매기야, 4살이 된 기분이 어떠냐? 그가 딸에게 물었다. 매우 좋아요. 아빠, 엄마가 선물은 주시더냐? 아, 근데 아빠의 엄마는 제가 아그네스를 원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아그네스라니? 그는 재빨리 휘이에게로 얼굴을 돌리고는 미소를 지으면서 궁금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 인형 이름이 아그네스냐? 네, 아주 예쁜 인형을 맘껏 들여다볼 수라도 있으면 다행이겠어요. 휘이가 말했다. 글쎄, 가여운 매기가 그걸 제대로 살펴볼 틈도 없이 제크와 휴이가 인형을 빼앗아 망가뜨렸어요. 뭐 사내애들이 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망가졌소.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지진 않았어요. 아주 심하게 망가뜨리기 전에 다행히 프랭크에게 들켰으니까요. 아니, 프랭크라니, 그 애가 무엇 때문에 여기 내려와 있었소? 하루 종일 대장간에서 지내야 할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애는 연장을 가지러 내려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대장간에서 일했어요. 휘이가 재빨리 말했다. 패드라익은 프랭크의 그는 지나치게 엄하였다. 아까 난 오빠들 가운데 프랭크 오빠가 제일 좋아요. 큰 오빠는 아그네스의 목숨을 구해주었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고 나서 인형의 머리카락을 악교로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착하구나. 아버지는 졸리운 목소리로 말하면서 의자에 등을 기대고는 눈을 감았다. 스토브 바로 앞에 앉아있어서 뜨거웠을 텐데도 그를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마에는 땀방울들이 맺혀서 반짝거렸다. 그는 깊이 잠이 들었다. 아버지의 머리카락처럼 그렇게 붉은 빛깔은 아니었어도 길게 굽이치는 아이들의 여러가지 빨간 빛 머리카락은 패드라이 클레어리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의 키는 작았으나 체구는 강철과 용수철로 뭉쳐진 듯 싶었고 오랫동안 말을 타서 두 다리는 안짱다리가 되었고 여러 해 동안 양털깎기를 해서 두 팔은 길어졌으며 가슴과 팔뚝에는 피부가 검지 않았더라면 흉측해 보였을 정도로 노란 솜털이 뒤엉켜 덮여 있었다. 그의 두 눈은 푸른 빛깔이었고 항상 먼 곳을 바라보는 뱃사람의 눈처럼 찌푸리고 실눈을 떴으며 얼굴은 몽상에 젖어 미소를 짓는 듯 싶은 표정이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첫눈에 그를 좋아하게 만들었다. 또한 성격이 쾌활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도 잘 견디어냈으며 아이들을 심하게 다루었음에도 프랭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를 존경했다. 먹을 양식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이 굶었으며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라면 그는 변변히 입을 옷이 없어도 참고 지내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100만 번의 허튼 키스보다는 훨씬 믿음직한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휘오나는 뒷문으로 가서 소리를 질렀다. 차 마셔라. 아이들은 하나씩 차례로 들어왔고 프랭크는 맨 뒤에 장작을 하나름 안고 들어와 난로 곁에 커다란 상자에 쏟아놓았다. 패드라익은 매기를 내려놓고 부엌의 한쪽 끝에 놓인 식탁의 상자에 앉았고 아이들은 양쪽 가장자리에 앉았으며 매기는 아버지가 그에게서 가장 가까이 놓인 의자에 올려놓은 나무 상자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다. 휘이는 웨이터보다도 빠른 동작으로 식사용 접시와 음식을 탁자에 갖다 놓았다. 제기랄 스튜로구나. 나이프와 포크를 집으면서 스튜어트가 투덜거렸다. 도대체 왜 스튜를 따서 내 이름을 지었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먹기나 해. 아버지는 투명스럽게 말했다. 접시는 모두 큼직했으며 산처럼 쌓인 그 많은 음식들을 스튜어트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은 개걸스럽게 말끔하게 치워버렸다. 휘이는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얼른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로 되돌아가서 설탕과 잼을 바른 비스켓을 잔뜩 꺼내 커다란 스프 접시에 담았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뜨거운 커스타드 소스를 비스켓마다 흠뻑 바르고 그녀는 한 번에 2개씩 접시를 가지고 식탁으로 터벅거리며 걸어갔다. 마침내 그녀는 심호흡을 하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것만큼은 한가하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 과자다. 잼을 바른 푸딩이다. 매기가 스푼을 집어들면서 환성을 울렸다. 얘 매기야. 오늘은 내 생일이잖니. 그래서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푸딩을 만들었단다.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번에는 스튜어트조차도 불평을 하지 않았는데 모두들 푸딩이라면 맛이 어떻건 상관없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곤 했기 때문이다. 클레어리 집안 사람들은 누구나 충치가 있었다. 전분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지만 군살이 붙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모두 일하거나 놀기 위해 소모되었다. 몸에 좋다고 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먹기도 했으나 피로를 막아주는 것은 역시 빵과 감자와 고기 뜨끈뜨끈한 밀가루 푸딩이었다. 휘이는 식탁에서 접시들을 치우고는 씻고 닦아서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서 올렸다. 프랭크는 휘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인형을 손질하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접시 더미가 점점 높아지자 그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들을 수건으로 닦았다. 그는 작업 식탁과 찬장 사이를 오가면서 오랫동안 익숙해진 솜씨를 보이며 일을 했다. 그것은 그와 어머니가 함께 치르는 은밀하고도 두려운 경기였으니 그 까닭은 패디 집안에서 가장 엄중한 규칙은 자기의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패디 집안에서는 집안일은 오직 여자의 소관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휘이는 부드러운 눈으로 프랭크를 쳐다보았다. 프랭크야, 난 내가 없었다면 벌써 몸이 지쳤을 거야. 하지만 이러면 안 돼. 아침에는 무척 피곤할 텐데. 상관없어요. 접시 몇 개 닦는다고 해서 죽게 하겠어요. 조금만 도와드리면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텐데. 프랭크야, 그건 내 일이란다.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저 우리 집이 빨리 부자가 되어서 어머니가 하늘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는 게 소망이에요. 그건 꿈같은 소망이야. 그녀는 비누가 묻은 빨개진 손을 행주로 닦으면서 옆구리를 누르며 한숨을 쉬었다. 프랭크야, 너무 거창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우린 하늘을 부릴 팔자는 아니야. 현재의 너 자신과 내가 지금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내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께서 번 돈을 모두 우리들을 위해서 쓰시잖니. 프랭크의 단단한 두 어깨가 불안하게 숙여졌고 거무스레한 얼굴은 음울하고 냉혹해졌다. 하지만 어머니가 덜 고생하기를 바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죠. 저는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잖니. 내 말투와 내 옷과 내 두 손은 내가 밥벌이를 위해 노동을 한다는 걸 드러내지만 내 손에 못이 박혔다고 해서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아버지 말 맞다나 손에 못이 박힌 사람이라면 정직한 사람이니까. 프랭크는 어깨를 추스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휘이는 바느질 바구니를 꺼내더니 불가에 놓인 패디의 의자에 앉았으며 프랭크는 다시 인형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불쌍한 우리 맥이. 그가 갑자기 말했다. 왜? 오늘 고약한 녀석들이 인형을 뜯어발기는 동안에 그 애는 마치 온 세상이 산산조각이라도 난 듯이 그냥 서서 울고만 있었어요.
그는 머리카락을 붙인 인형을 내려다보았다. 아그네스라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름을 따다 붙였을까? 아그네스 회테스큐 스미드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그 애가 들은 것이 분명해. 프랭크는 탁자에서 일어나 아이들 손이 닿지 않도록 찬장 위에 케이크 그릇 뒤에다 아그네스를 두었다. 휘인은 쓰라린 마음으로 프랭크를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프랭크에게 무언가 난폭하고 절망적인 그림자가 서려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프랭크와 패디의 사이가 좋아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마주보는 일도 전혀 없었고 항상 다투기만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프랭크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줄 수 있을 만큼 매기가 나이를 먹을 날을 고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게 되었다. 휘이가 집의 앞쪽으로 난 문을 통해 소리 없이 나가려니까 불빛의 그림자들이 맴돌면서 다름질을 쳤다. 프랭크와 바브는 첫 번째 침실을 함께 사용했다. 그녀가 조용히 그 방의 문을 열고 등불을 높이 치켜들고 구석의 더블베드에 불빛이 쏟아졌다. 불빛에 바브가 입을 해벌리고 누워서 개처럼 경련을 하며 떠는 모습이 보였으므로 그녀는 침대로 가서 그가 악몽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그를 굴려 오른쪽으로 모로 눕게 하고는 잠깐 동안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어쩌면 이렇게 패디를 닮았을까? 다음 방에서는 제크와 휴이가 뒤엉켜 자고 있었다. 정말로 심한 말썽꾸러기들이다. 장난이 그칠 날이 없고 심한 편이기는 하나 아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억지로 그들을 떼어놓고 그들의 이부자리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지만 머리카락이 빨간 두 고수머리는 서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잠을 자면서도 무럭무럭 자라는 듯 싶었다. 매기와 스튜어트가 자는 방에 들어왔을 때 스튜어트는 거꾸로 누워서 그의 머리가 눕혀 있어야 할 곳에 혼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잠옷을 걸친 작은 엉덩이 말고는 거의 보이지가 않았는데 휘이는 그의 머리가 두 무릎에 닿았음을 보고는 언젠가처럼 혹시 그가 질식이나 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되었다. 그녀는 시트 위를 머뭇머뭇 더듬고는 몸이 그만 뻣뻣해지고 말았다. 이 녀석 또 쌌구나. 아침이 되면 분명히 베개도 젖어 있을 거야. 스튜어트는 언제나 거꾸로 누워서 오줌을 한 차례 싸곤 했다. 하기야 5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줌 싸개라면 그리 심한 것도 아니겠지. 외동딸인 매기는 몸을 조그맣게 움츠리고 엄지손가락을 입에 넣고 머리카락을 온통 풀어 헤치고 자고 있었다. 휘이는 방을 나오기 전에 딸을 한 번 더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앞으로는 딸의 운명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으나 그 애를 부러워하지도 가여워하지도 않았다. 사실 매기는 같은 여자여서 그런지 별로 신기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들들은 달랐다. 그녀의 여성적 육체로부터 남자들로 변형되어 나온 기적과도 같은 자식들이었다. 그래서 비록 집안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고달프기는 했어도 그런대로 보람은 있었다. 패디의 아들들은 패디에게 있어서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재산이었다. 남자는 아들을 낳아야 진짜 사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